인생에서 의무와 사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나는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12년 동안 목숨 걸고 지켜온 그 강을 건너기로 했다. 내 이름은 김태준, 조선인민군 대위였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 임무는 단순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려는 자들을 쏴 죽이는 것. 나는 그 국경의 모든 센티미터를 알고 있었다. 감시체계를 직접 설계했고 23명의 전사들을 냉혹하게 훈련시켰으며 수십 명이 그 얼어붙은 물에서 죽는 걸 봤다. 하지만 국경을 지키다 보면 결국 이런 의문이 생긴다. 저 건너편에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죽는 걸 각오하고 넘어가려 하는 걸까? 그 질문은 천천히 퍼지는 독처럼 속에서부터 너를 갉아먹기 시작하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다. 네가 지키던 감옥이 사실 너의 감옥이기도 하다는 걸. 34의 나이에 군 병원 진료실에서 내 세상이 무너졌다. 손을 떨고 있던 의사가 말했다. 겨우 7살인 내 아들 준호가 백혈병이고 제대로 된 치료 없이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조선에는 평범한 집안 아이를 위한 항암 치료 같은 건 없다. 인민을 지킨다는 그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내 아들이 천천히 꺼져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였다. 하지만 나는 다른 아버지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었다. 수년간 밀수꾼들이 중국에서 약을 들여오는 걸 봤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제가 가득 든 상자들을 압수했으며 상부 명령으로 그걸 부술 때마다 생각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건가? 답은 탈북 직전 2주 전에 왔다. 잡혀온 탈북 가족을 공개 처형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중에 준호와 같은 나이의 아이가 있었다. 그 처형이 내 안에 뭔가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방아쇠를 당기고 그 아이가 쓰러지는 걸 봤을 때 배신자가 아니라 6개월 뒤 내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열에 시달리며 잠든 준호를 안았다. 작은 몸이 내 가슴에 닿으면서 타오르는 게 느껴졌고 그 순간 알았다. 12년 동안 내가 사냥해온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아내 미라는 계획을 말했을 때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단 하나만 물었다. 정말 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시도하다 죽는 게 아들이 죽는 걸 손 놓고 보는 것보다 낫다는 것. 그 확신 하나로 국경수비대 장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배신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선을 탈출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다. 특히 네가 탈출을 막는 책임자일 때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잡히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의 온 가족이 3대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라진다는 것. 내 결정의 대가는 내 목숨뿐만 아니라 미란의 부모님, 남동생, 심지어 거의 모르는 사촌들까지 치러야 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준호가 날마다 약해지는 걸 보고 날마다 더 창백해지고 새벽마다 피를 토하는데 미란이 4살 딸 소희를 깨우지 않으려고 소리 없이 우는 걸 보면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문제는 탈북할 것인가가 아니었다. 언제, 어떻게 내가 12년간 완벽하게 만든 그 시스템을 내 군사 경험을 이용해 뚫을 것인가였다. 국경경비의 설계자가 탈출을 계획한다는 건 잔인한 역설이다. 네가 쌓은 모든 요새가 결국 너 자신의 함정이 되기 때문이다. 3주 동안 내가 만든 경비체계의 약점을 찾았는데 아이러니가 속을 태웠다. 내가 만든 시스템이 너무 완벽해서 취약점을 찾는 건 네가 직접 섞은 콘크리트에서 균열을 찾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다른 탈북자들에게 없는 장점이 있었다. 근무 교대 시간을 알고 있었다.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전사들이 언제 가장 지쳐있는지 알았다. 수년간 그들의 패턴을 관찰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근무 설 때 정확히 어디를 보지 않는지 알았다. 모든 장교들이 무의식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여기는 사각지대를 만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강을 건너는 것만이 아니었다. 아내와 백혈병으로 약해져서 100m도 제대로 못 걷는 7살 아들과 한밤중에 아빠가 깨우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속삭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4살 딸을 데리고 건너야 했다. 미라는 우리가 하려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했지만 소희는 그저 밤의 모험찜으로 생각했다. 그 순수함은 축복이자 저주였다. 잘못된 순간에 아이 하나가 소리를 지르면 총알 3발, 내가 보는 앞에서 가족 1명씩, 아니면 산채로 잡혀서 본보기로 공개 처형당하는 거였다. 계획하던 그 3주 동안 준호는 내가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방식으로 악화됐다. 피부의 보라색 반점들이 우리가 잃어가는 영토의 지도처럼 번져나갔고 새벽마다 피를 토하는 게 소름 끼치는 시계가 됐으며 한때 마당에서 축구할 때 반짝이던 그 눈이 이제는 7살 아이가 해서는 안 될 질문을 담은 채 나를 바라봤다. 아빠, 나 죽는 거야? 나는 매번 거짓말을 했다. 아니라고. 하지만 진실은 계획하는 매일이 준호에게 남은 하루를 깎아먹는 것이고 그 카운트다운의 압박은 군사훈련이 절대 준비시켜주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갉아먹었다.
하지만 내가 짊어진 진짜 무게는 내 아이들의 생명만이 아니라 내 부하들에 대한 배신이었다. 내 지휘 아래 23명의 전사들이 나를 믿고 의심 없이 명령을 따르며 수년간 쌓아온 존경심으로 나를 지휘 동무라고 불렀다. 내가 탈북하면 그들이 내 배신의 대가를 치를 거였다. 북조선 체제는 무능을 용서하지 않고 자기 지휘관이 자기 감시 하에 탈출하게 놔두는 건 치명적 무능의 정의 그 자체니까. 그들의 이름을 알았고 가족들을 알았으며 최 전사에게 갓난아기가 있다는 것, 박 전사가 여동생 결혼식 비용을 모으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럼에도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의 삶을 파괴하려는 거였고 그 도덕적 등식은 매일 밤 계획을 검토하면서 그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탈출할 방법을 찾으려 할 때마다 나를 찢어발겼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없었다. 날짜는 군사 전략보다 준호의 생물학적 상태가 정했다. 의사들이 은밀히 말했다. 몇 주, 어쩌면 한 달 안에 치료를 받아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그 말은 다음 그적달에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었다. 어둠이 절대적이고 강의 가시거리가 10m 이하로 떨어질 때, 문제는 그 식달이 뭔가 잘못됐을 때, 준호가 속도를 못 따라가거나 소희가 잘못된 순간에 울면 미란인 9시 건너편으로 가는 길을 찾을 만큼 빛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였다. 우리는 모든 걸 군사적 정밀함과 신의 가호, 그리고 죽어가는 아이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건강한 성인도 5분 안에 죽이는 얼어붙은 물 35m를 건널 힘을 찾아야 하는 계획에 걸고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방식으로 물품을 숨기기 시작했다. 국경 수비대 장교가 짐을 싸면 즉각 의심을 사니까 밀수꾼한테서 압수한 20m로 푸는 폐기 보고했지만 도강 지점 근처에 묻어뒀다. 의료품 창고에서 사라진 기본 약품들은 기록 오류처럼 보일 만큼 소량씩 뺐다. 잡힌 탈북자들을 신문하면서 암기한 중국 기독교 지하 조직의 연락처 보고해야 했지만 쓸 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보험처럼 기억 속에 저장한 정보, 훔친 물건 하나하나, 외운 정보 하나하나, 상부의 한 거짓말 하나하나가 자유를 향해 쌓는 다리의 벽돌이었지만 동시에 정권이 내 배신의 공범이라고 결정할 누군가의 목에 감기는 밧줄이기도 했다. 탈출 전날 밤, 미란과 나는 아이들이 잠든 뒤 앉아서 우리 둘 다 피하고 있던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부모님이 대가를 치를 거라는 것, 남동생이 정치범수용소에 갈 거라는 것, 온 가족이 호적에서 지워져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될 거라는 것. 나는 그녀에게 남을 기회를 줬다. 내가 혼자 탈북하면서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갔다고 말하고 자신과 가족을 그 이야기로 보호할 수 있다고. 그녀는 불가능한 결정을 내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침착함으로 나를 보며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다. 우리가 남으면 준호는 죽고 소희는 이 지옥에서 자라. 우리가 가면 최소한 셋은 기회가 있어. 우리 가족도 이해할 거야.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이해할 기회조차 없을 거라는 것. 우리가 중국 땅을 밟기 전에 체포될 테니까. 탈출 전 마지막 사흘은 왜곡된 속도로 흘러갔다. 매 시간이 1분처럼 느껴지고 매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3월 12일 순찰 보고서를 검토하는 척하면서 사무실에서 계획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는데 내가 하려는 일의 실체가 3주간의 준비 기간 동안 느끼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강타했다. 72시간 후면 나는 더 이상 김태준 대위가 아니라 모든 초소에 사진이 붙고 사살 명령이 내려진 배신자가 된다는 것. 머릿속으로 수없이 경로를 그리는 동안 손이 떨렸고 그 떨림을 멈추려고 주먹을 꽉 쥐어야 했다. 떠는 장교는 의심을 산다. 탈북 사흘 전의 의심은 사형 선고니까. 그날 오후 3월 12일 마지막으로 전사들을 검열해야 했다. 그들이 나를 지휘관으로 보는 마지막이고 그 이후엔 자기 인생을 망친 자로 볼 거라는 걸 알면서 최 전사가 정렬 후 다가와서 갓난아기 아들을 보러 가는 휴가 신청에 대해 물었고 나는 다음 주에 승인해주겠다고 말했다. 목구멍을 태우는 거짓말이었다. 다음 주에 그는 내 탈북을 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신문받고 있을 테니까. 고맙다며 돌아서는 그의 눈을 봤을 때 말하고 싶었다. 도망가라고. 가족 데리고 내 배신이 쇠망치처럼 떨어지기 전에 달아나라고.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건 오늘 밤 푹 쉬게 최 전사였고 그는 그게 오랫동안 듣는 마지막 다정한 말이 될 줄 모르고 웃었다. 3월 13일 준호를 군 병원에 마지막 검진 데려갔는데 담당 의사는 처음 진단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준호가 대기실에서 블록을 가지고 힘없이 노는 동안 나를 따로 불렀고 피를 얼게 만드는 말을 했다. 대위 동무, 아이가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예상보다 몸이 빨리 무너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믿음이 있으시면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내 기도가 이미 위대한 수령님이 아니라 존재하는지도 확신 못하는 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 이틀만 더 달라고.
준호의 몸에 죽음과 삶의 가능성을 가르는 그 35m를 건널 힘을 이틀만 더 달라고 빌고 있다는 것. 그날 밤 3월 13일 미란과 나는 결혼 9년 만에 처음으로 한 일을 했다. 가족에게 작별 편지를 썼다. 절대 전하지 못할 걸 알면서 미라는 부모님께 왜 그들의 안전보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선택했는지 설명하며 잉크가 번지도록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쓰는 것보다 빨리 떨어졌으니까 나는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께 썼다. 유령에게 고백하는 게 내가 하려는 일을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것보다 쉬웠으니까 썼다. 어머니, 나라에 대한 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지만 나라가 그 충성을 위해 아들을 희생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국기보다 핏줄을 선택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새벽 3시에 부엌 난로에서 편지들을 태웠고 제가 진실을 말하지 못할 말들의 작은 유령처럼 떠올랐다. 3월 14일 탈출 전날 내가 실행한 어떤 군사작전과도 맞먹는 정밀함으로 정상을 연기해야 했다. 다른 장교들과 전략회의에 참석해서 탈북자 감지세 규약을 논의했는데 아이러니가 너무 짙어서 질식할 뻔했다. 24시간 후 내가 할 일을 정확히 더 어렵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기여하며 탁자에 앉아 있었으니까 내가 건널 곳에서 먼 동쪽 구역의 경비를 강화하자고 제안했고 상급자들은 내 전략적 선제사고를 칭찬했다. 박태자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나 같은 장교가 군의 미래라고 웃으며 칭찬에 감사해야 했다. 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서지는데 그날 오후 14일 책임 장교로서 두만강을 마지막으로 순찰했고 얼어붙은 땅을 밟는 매걸음이 내가 알던 유일한 삶과의 침묵하는 작별이었다. 12년간 그 경계를 수천 번 걸었고 모든 바위, 모든 나무, 땅의 모든 굴곡을 알았다. 이제 그 모든 게 내가 지키겠다고 맹세한 모든 것을 배신하는 데 쓸 머릿속 지도가 되는 거였다. 우리가 건널 정확한 지점에 멈춰섰다. 5번과 6번 감시탑 사이 47m. 강이 딱 충분히 좁아지고 물살이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소용돌이를 만드는 곳. 손을 물에 넣었더니 너무 차가워서 몇 초 만에 손가락이 화상을 입었고 준호가 이걸 건너야 한다고 생각했다. 순간 포기를 고려했다. 집으로 돌아가서 어떤 운명은 바꿀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자고. 하지만 그때 의심의 순간을 강철 같은 결심으로 바꾼 걸 봤다. 강 건너편 중국 땅에서 한 가족을 봤다. 평범한 농부들일 거였다. 길을 걷고 있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어깨에 태웠고 아이가 웃었다. 그 소리가 얼어붙은 물을 가로질러 내게 도착했다. 준호가 내가 용기를 찾으면 가질 수 있을 것의 약속처럼. 거리 때문에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그 웃는 아이는 웃을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이었다. 치료 없이 백혈병으로 죽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충성과 사랑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순간 두 세계 사이의 경계에 서서 김태준 대위로서 마지막 의식적 결정을 내렸다. 내일 그 강을 건너거나 시도하다 죽겠다. 하지만 자유로운 아이의 웃음을 듣고도 내 아들에게 그걸 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루도 더 살지 않겠다. 3월 14일 밤 아이들을 재운 후 군복을 꺼내서 옷장문에 걸었다. 다림질되고 완벽하게 항상처럼. 미란이 물었다. 내일 탈북하는데 왜 준비하냐고. 설명했다. 평범한 날처럼 근무에 가야 한다고. 막사 출입을 서명해야 하고 전사들을 점검해야 하고 김대 위기를 멈추는 정확한 순간까지 매 초를 그 사람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걸린 군복은 내가 그 사람인 마지막이었고 다른 사람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봐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의 말 없이 이해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9년을 함께한 후 우리는 불가능한 결정을 함께 내린 부부가 가지는 그 침묵의 언어를 개발했으니까. 3월 14일 밤 11시 준호와 소희가 함께 자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어둠 속에서 그들을 관찰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외웠다. 다음 24시간에 뭔가 잘못되면 살아있는 그들을 보는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준호는 자면서도 힘들게 숨 쉬었다. 작은 가슴이 단지 존재하기 위해 어떤 아이도 필요하지 않아야 할 노력으로 오르내렸다. 소희는 손을 오빠 팔에 올리고 있었다. 잠에서도 보호하고 있었다. 그게 나를 찢었다. 그녀가 오빠를 죽이는 것으로부터는 보호할 수 없다는 걸 몰랐으니까 그들의 머리에 손을 올렸다. 먼저 준호에게, 그 다음 소희에게 비밀리에 드리던 그 기도를 했다. 신이시여, 존재하신다면, 배신하는 나라의 이름으로 끔찍한 일을 한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면 이 한 가지만 주십시오. 내일 내 아이들에게 힘을. 제 것을 가져가셔도, 저를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에게 건너편에 도착할 힘을 주십시오. 미란이 문에 나타났고 잠든 아이들 위에서 소리 없이 우는 나를 봤다. 다가와서
아무 말 없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 외에 할 말이 없었으니까. 10분, 어쩌면 더, 그렇게 있었다. 얼어붙은 강에 생명을 거는 마지막 밤, 잠든 아이들을 보는 두 부모. 마침내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자야 해. 내일 모든 힘이 필요할 거야. 맞았지만 그녀 옆에 누웠을 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3월 15일이 밝을 때까지 초를 세었다. 김태준 대위이기를 멈추고 탈북자 김태준이 되는 날, 아들을 구하거나 시도하다 죽는 날. 이상하게도 그 이분법적 확실성에는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한 평화가 있었다. 마침내 결정을 내렸고 이제 남은 건 그 속에서 살거나 죽는 것뿐이었다. 3월 15일은 우주가 우리 편을 드는 것처럼 짙은 안개와 함께 밝았다. 두만강을 어떤 군사 전략가도 더 잘 계획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층으로 감쌌다. 알람 없이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다. 몸이 이미 몇 시간째 진짜 수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계 상태였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창문 밖 800m 떨어진 초소를 보며 안개가 정확한 순간을 택하면 네 명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걸 숨길 만큼 충분히 짙은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돌아섰을 때 미라는 이미 깨어 있었다. 침대에 앉아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이제 실행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갖는 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마디도 없이 5초 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앞으로 9시간 안에 할 일에 비하면 무슨 말을 해도 하찮게 들릴 테니까. 그날을 너무 완벽한 정상을 연기하며 보냈다. 나조차 거의 믿을 뻔했다. 평범한 화요일처럼 아이들과 아침을 먹고 12년 동안 해온 것처럼 군복을 준비하고 매일 아침처럼 미란의 볼에 키스하고 나갔다. 준호가 아침 내내 왜 자기를 그렇게 쳐다보냐고 물었고 그냥 보기 좋아서라고 했다. 진실이자 거짓말이었다. 계획이 뜻대로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 그의 얼굴을 외우고 있었으니까. 소희가 테이블에 주스를 쏟고 혼날 거라고 생각해서 울기 시작했는데 대신 안아 올려서 너무 세게 꽉 안았다. 미란이 내 어깨를 만지며 너무 세게라고 속삭여야 했다. 다시는 앉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강도로 딸을 짜내고 있었으니까. 초소에 오전 7시 15분에 도착해서 그 전에 380번 해온 것처럼 출입을 서명했는데 이번 서명은 충성스러운 장교로서 김태준 대위의 마지막 문서 증거였고 다음에 누군가 공식 문서에 내 이름을 쓸 때는 체포영장일 거였다. 하루를 순찰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절대 처리하지 않을 휴가 신청을 승인하며 보냈다. 부하들과의 모든 상호작용은 군사 일상으로 위장한 작별이었다. 박 전사가 평소보다 말이 없어서 괜찮냐고 물었고 두통이 있다고 거짓말해야 했다. 진실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배신처럼 느껴진다는 거였다. 몇 시간 후면 그들의 삶을 파괴할 거고 내 것을 파괴하지 않고는 경고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흘렀다. 마침내 시계가 오후 7시를 가리켰고 야간 근무를 시작했다. 3주 전 덜 선호되는 근무를 맡아 부대에 모범을 보인다는 명목으로 특별히 요청한 근무였다. 상관이 나를 이타적 리더십의 모델이라 부르며 승인했고 이제 그 칭찬이 고발처럼 귓가에 울렸다. 5번 감시탑에 서서 시간마다 짙어지는 안개를 보며 가시거리, 풍속, 수온을 계산했다. 앞으로 몇 시간 안에 내 가족이 살지, 죽을지 결정할 모든 변수들. 밤 10시에 감시탑 간 무전통신을 확인하며 이미 알던 것을 확증했다. 표준 규약은 통계적으로 국경 활동이 가장 적은 시간인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경비가 구역당 2명 순찰로 줄어들고 점검이 15분마다가 아니라 30분마다로 바뀐다고 규정했다. 그 규약을 2년 전 직접 시행했다. 탈북 패턴을 분석한 후 추위가 치명적이고 완전한 어둠이 항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시간에 건너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서 아이러니가 완벽했다. 이제 내 탈북에 쓸 정확한 창을 만들었고 너무 잘 만들어서 내 부하들이 왜 그 시간이 경비가 덜한지 의문을 품지 않을 거였다. 밤 11시 30분에 경계선 개인 점검을 구실로 탑에서 내려와서 5번과 6번 탑 사이 47m 지점의 서쪽 구역으로 걸어갔다. 3주 전 로프를 숨긴 곳 정확히 둔 자리에서 찾았다. 수년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돌 밑에 묻혀 있었다. 만지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이 현실이 됐다. 그 로프 조각이 내 가족에게 삶과 죽음의 차이였으니까. 북쪽의 나무에 묶고 다른 끝을 물에 떨어뜨렸다. 도강 중에 회수하게 매듭을 묶으면서 다른 탈북자들이 남긴 비슷한 로프를 잘랐던 모든 순간을 생각했다. 그 시도들을 직업적 자부심으로 보고했던 모든 순간을. 이제 나는 그들이었고 그들은 줄곧 나였다. 밤 12시 15분에 초소로 돌아와서 기다렸다. 매분이 1000번째로 계획을 정신적으로 검토하며 놓쳤을 수 있는 오류를 찾는 압축된 영혼이었다. 새벽 1시에
마지막 무전 보고를 보냈다. 서쪽 구역 모두 이상 없음. 안개로 가시거리 감소했으나 의심스러운 활동 없음. 무전병이 수신을 확인하고 덧붙였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위 동무. 그 세 마디가 칼처럼 꽂혔다. 1시간 후 똑같은 무전병이 내 탈북을 보고하며 나를 믿었던 나를 저주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새벽 1시 30분에 장교로서 마지막 순찰을 했다. 순찰 전사들이 배정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며 최 전사가 안녕하십니까 지휘 동무라고 인사했을 때 목에 덩어리를 삼키며 경계태세를 유지하게 전사 동무라고 답해야 했다. 지휘관과 부하로서 나눌 마지막 말이라는 걸 알면서 정확히 새벽 2시 초소를 벌였다. 그냥 감시탑에서 걸어 나와서 근무 교대에 쓰는 뒷길로 내려가서 800m 떨어진 집을 향해 계속 걸었다. 매 걸음이 루비콘 강을 건너는 거였다. 이제 공식적으로 무단이탈이었으니까. 강을 만지기도 전에 이미 공식적으로 탈북자였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로 들을 수 있었다. 다른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손이 떨렸다. 어떤 군사훈련도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건 순수한 공포였다. 원초적 공포. 사냥당한다는 걸 알고 이제 달아나거나 죽어야 하는 동물의 공포. 새벽 2시 12분에 집에 도착했고 미란이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밤에 덜 보이게 만들 어두운 옷을 겹겹이 입고 있었다. 준호는 깨어 있었지만 약했다. 한밤중에 왜 깨우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픈 아이들이 갖는 그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엄마에게 기대고 있었다. 소희는 미란의 팔에서 반쯤 자고 있었고 나를 보자 작은 팔을 내밀었다. 4살짜리가 갖는 아빠가 항상 보호할 거라는 절대적 신뢰로 아빠가 그들의 짧은 생에서 가장 위험한 경험으로 데려가려 한다는 걸 모른 채 미란의 팔에서 소희를 받아서 내 등에 묶었다. 이 목적으로 특별히 개조한 군용끈을 사용해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꽉, 하지만 다치지 않을 만큼만 조였다. 묶는 동안 소희가 졸린 속삭임으로 물었다. 아빠, 어디가? 내가 한 가장 달콤한 거짓말로 속였다. 모험 가는 거야, 공주님. 하지만 생쥐처럼 아주 조용해야 해. 알았지? 그녀가 내 목에 대고 고개를 끄덕였고 작은 손가락들이 거의 나를 무너뜨릴 뻔한 신뢰로 내 군복을 꽉 쥐는 게 느껴졌다. 미란이 준호를 들어 올렸는데 아이가 너무 가벼워서 종이로 만든 것 같았다. 백혈병이 그의 몸을 소진시켜서 창백한 피부로 덮인 뼈만 남겼다. 여인 얼굴에 너무 커 보이는 눈으로 나를 보며 물었다. 병원 가는 거야, 아빠? 7살 마음이 한밤중에 나가는 유일한 이유로 상상할 수 있는 게 그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술적으로 거짓말이 아니었으니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였다. 단지 그곳이 새 나라 떨어져 있고 얼어붙은 강 건너편이었을 뿐. 손으로 그의 볼을 만졌는데 3월의 추위 속에서도 열로 타올랐다. 생각했다. 신이시여, 30분만 더 의식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30분만 더, 그 후엔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니까. 이 30분만 주세요. 새벽 2시 23분에 집을 나섰다. 문을 열린 채로 뒀다. 닫는 게 너무 최종적으로 보여서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인정 같아서 강으로 이어지는 뒷길을 걸었다. 순찰로 1000번 걸었던 길을 이제 탈북자로서 마지막으로 걸었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맛볼 수 있었다. 습하고 차갑게 매 순마다 폐를 채웠다. 그 안개는 축복이자 저주였다. 우리를 숨겼지만 앞을 겨우 3미터밖에 볼 수 없어서 매 걸음이 믿음의 행위였다. 미란이 준호를 안고 뒤에서 걸었고 그녀의 힘든 호흡이 들렸다. 아들을 아는 노력 때문인지 우리 모두가 느끼지만 아무도 표현하지 않는 공포 때문인지 몰랐다. 표현하면 더 현실이 될 테니까. 새벽 2시 41분에 도강 지점에 도착했다. 계획보다 6분 빨랐다. 그 여분의 6분은 고문이었다. 북조선 땅에 6분 더 있다는 뜻이었고 매초가 발각될 확률을 높였으니까 강둑에 무릎 꿇고 온도를 확인하려고 손을 물에 넣었다. 마지막 점검 때 기억한 것과 정확히 같았다. 적절한 준비 없는 사람을 5분 안에 죽일 만큼 차가웠지만 우리에겐 끈이 있었고 로프가 있었고 절망이 있었다. 절망은 존재하는 최고의 단열재다. 매달아둔 로프 끝을 회수해서 군용 벨트에 묶었다. 물살이 우리를 떼어놓아도 가족을 연결할 생명줄을 만들었다. 정확히 새벽 2시 47분. 두감시탑이 30분 순환에 가장 먼 지점에 있을 최적의 창으로 군사적 정밀함으로 계산한 그 순간 두만강 얼어붙은 물에 첫 발을 내딛었다. 추위의 충격이 너무 강렬해서 거의 소리칠 뻔했다. 얼어붙은 물이 다리를 타고 올라오며 어떤 인간적도 필적할 수 없는 잔혹한 효율성으로 몸의 열을 빼앗는 게 느껴졌다. 내 등에 소희가 추위가 옷을 통해 때릴 때 놀란 소리를 냈지만
조용한 생쥐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저 내 목을 더 세게 감으며 등에 대고 떨었다. 미란이 준호를 안고 내 뒤에 물로 들어왔고 추위가 그녀를 때렸을 때 참았던 숨소리가 들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움직였다. 그 물에서 멈추는 건 죽는 거니까 처음 10m가 가장 쉬웠다. 물이 허리까지만 와서 로프를 가이드로 써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강중간에 움푹 패인 곳이 있어서 물이 가슴까지 올라오고 물살이 더 세져서 우리를 강 아래로 끌고 가려 할 거라는 걸 알았다. 순찰들이 배신으로 포장된 선물처럼 기다릴 곳으로 매 걸음이 강과의 협상이었다. 다른 발을 옮기기 전에 한 발을 단단히 심고 로프로 균형을 유지하며 추위가 다리에서 몸통으로 올라와 사지의 감각을 조금씩 빼앗는 걸 느끼며 소희가 이제 내 등에 대고 격렬하게 떨었고 작은 이빨이 내 목에 대고 덜그럭거리는 게 느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왔어. 공주님, 거의 다 왔어. 라고 속삭이는 것뿐이었다. 전체 35m 중 아직 25m가 남았다는 걸 알면서 15m 지점, 정확히 예측한 곳에서 강바닥이 떨어졌고 물이 가슴까지 올라왔다. 너무 차가워서 이제 몸이 다치기 시작했다. 근육들이 명령 따르기를 거부했다. 중심열을 유지하고 저체온증을 피하는 원시적 과제에만 집중했으니까. 뒤를 돌아봐서 미란이 아직 따라오는지 확인했는데 안개 속에서 3m 뒤 그녀의 실루엣만 볼 수 있었다. 준호가 팔에서 헝겊 인형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 보이는지 공포스러웠다. 우리보다 먼저 수백 명을 죽이고 우리 후에도 수백 명을 죽일 강에 생명을 거는 네 사람. 북조선 국경의 긴 절망 역사에서 또 하나의 통계일 뿐. 20m 지점. 양쪽 17.5m씩 정확히 강 한가운데 있을 때 준호가 기침했다. 작은 기침이 아니라 깊고 습하고 격렬한 기침. 온몸을 흔드는 진행된 백혈병 아이가 면역 체계가 청소할 수 없는 체액으로 가득 찬 기도를 가졌을 때 하는 그런 기침. 그 소리가 총소리처럼 밤의 정적을 갈랐다. 아무리 안개라도 숨길 수 없는 선명함으로 물 위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시간이 완전히 멈췄다. 절대적 확신으로 알았으니까. 그 소리가 47m를 여행해서 내 전사 2명이 보초를 서는 5번 감시탑까지 도착했다는 것. 움직임을 얼렸다. 몸의 모든 근육이 긴장하며 그 소리의 필연적 결과를 기다렸다. 탐조등, 사이렌, 정지 명령을 외치는 목소리들, 쏠 준비를 하는 소총소리. 미란도 내 뒤에서 멈췄고 기침 후 그 정적 속에서 그녀의 빨라진 호흡이 우리 주위를 흐르는 물소리와 섞여 들렸다. 모두 발각되고 이 모든 게 시작하기도 전에 끝날 순간을 기다리며 소희가 내 몸의 긴장을 느끼며 귓가에 속삭였다. 아빠. 나는 그녀의 입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다. 입 막으려는 게 아니라 위로하려고. 안개를 통해 겨우 볼 수 있는 감시탑 방향에 눈을 고정한 채 5초가 지났다. 10초, 15초, 탐조등도 없었다. 사이렌도 없었다. 외침도 없었다. 밤의 정적과 강소리와 양쪽 강둑에서 들릴 거라 확신한 내 심장 박동 소리만. 그러고 나서 목소리들이 들렸다. 거리와 안개를 통해 겨우 들렸다. 5번 탑 방향에서 한국어로 말하는 남자 목소리들. 말을 구분할 수 없었지만 어조는 들렸다. 혼란, 의심, 뭔가 들었는지 아니면 밤에 바람이 장난치는 건지 결정하려는 두 전사. 90초가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90초. 그 전사들이 소리를 조사하기로 결정하거나 상관에게 연락하기 전에, 강을 쓰려고 탐조등을 켜기 전에, 두 아이를 데리고 얼어붙은 물 15m를 건너 모든 게 망하기 전에 중국 땅에 도착해야 하는. 움직여. 미란에게 속삭였고 다시 전진하기 시작했지만 이제 절박한 긴급함으로 은밀함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속도만. 은밀함은 이미 손상됐고 이제 시계와의 경주였으니까. 물이 매 걸음마다 저항했다. 물살이 다리를 당기며 균형을 무너뜨리려 했다. 추위는 이제 움직여야 하는 절박한 필요에 비하면 2차적 적이었다. 더 빨리, 더 빨리. 매 초가 1m 덜 가는 거고 매 미터가 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였다. 미란이 뒤에서 비틀거렸고 거의 넘어질 때 목 졸린 비명이 들렸다. 준호가 공포의 순간 동안 그녀의 품에서 미끄러졌지만 그를 다시 잡고 계속 움직였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호하는 엄마만이 가지는 결의로 물을 뚫고 계속 밀고 나갔다. 준호의 기침 후 60초가 지났다. 15m 앞에 중국 강둑이 안개를 통해 형태를 잡기 시작하는 게 보였다. 약간 덜 어두운 하늘에 대한 어두운 선, 단단한 땅과 외국 영토의 약속.
북조선 총알이 기술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를 도달할 수 없는 곳. 하지만 그게 과거의 절박한 국경수비대가 국경을 넘어 쏘는 걸 막은 적이 없다는 걸 알았다. 소희가 이제 내 등에서 울었다.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뜨거운 눈물이 얼어붙은 내 목에 닿는 게 느껴졌다. 그녀의 몸이 추위뿐 아니라 공포로 떨리는 게 느껴졌다. 내 살에도 어떤 원시적 본능이 우리가 치명적 위험에 있다고 말하니까 75초 5번 탑에서 목소리들이 더 크고 더 긴급해졌다. 아직 개별 단어를 구분할 수 없었지만 어조가 혼란해서 경보로 바뀌었다. 들은 게 바람이 아니라 조사가 필요한 뭔가라고 결정한 두 전사. 다리가 이제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추위와 노력이 근육을 생리적 기능보다 순수한 의지로 움직이는 나무 덩어리로 만들었다. 매걸음이 발목에 추를 단 채 젖은 시멘트를 걷는 것 같았지만 계속 움직였다. 대안은 멈춰서 구원에서 5m 떨어진 곳에서 죽는 거였으니까. 85초. 강바닥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물이 가슴에서 허리로, 그 다음 무릎으로 내려갔다. 수위가 내려가는 몇 센티미터가 단단한 땅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작은 승리였다. 미란이 바로 내 뒤에 있었다. 너무 가까워서 그녀의 힘든 호흡이 들렸다. 준호가 다시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약한 기침. 아이가 마지막 에너지 비축분을 소진하고 있었으니까. 생각했다. 1분만 더 버텨 아들아. 1분만 더면 중국 땅에 있을 거고 이 모든 게 같이 있었을 거야. 90초. 준호가 기침한 이후 두려워하던 소리가 들렸다. 탐조등이 켜지는 기계적 딸깍 소리. 야간 순찰 중 1000번 들었던 그 독특한 소리를 이제 나를 향해 들었다. 하지만 탐조등이 물을 쓸어 두만강 한가운데 4명의 배신자를 찾기 전에 그 빗줄기가 내 발이 중국 강둑의 단단한 땅에 닿았다. 축하할 시간이 없었. 미란의 팔을 잡아 강둑으로 끌어올렸다. 탐조등이 우리 뒤에서 안개를 가르며 이미 건너편으로 간 유령들을 찾기 시작했다. 강둑에서 10m 중국 영토 안쪽으로 기어들어가서 강시야에서 우리를 숨기는 빽빽한 덤불 뒤에서 무너졌다. 미란이 준호를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놨는데 아이가 추위로 파랬다. 입술이 거의 하얗고 몸이 너무 격렬하게 떨려서 발작하는 것처럼 보였다. 등에서 소희를 풀었고 그녀가 즉시 나에게 달라붙었다. 이제 소리내서 울었다. 그녀의 울음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리 왔으니까. 딸을 안으며 뒤를 돌아봤다. 강으로 탐조등이 침입자 흔적을 찾으며 물을 쓸고 있었다. 안개 속으로 유령처럼 이미 사라진 우리를 찾으며 미란이 순수한 안도와 공포가 섞인 눈으로 나를 봤다. 불가능한 첫 부분을 성공했지만 준호가 위급한 상태였으니까. 저체온증에 약해서 이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연락망을 아직 찾아야 했다. 얼어붙은 손으로 그녀의 볼을 만지며 속삭였다. 해냈어. 건너편에 있어. 그 말이 승리이자 질문처럼 들렸다. 강을 건너는 건 준호가 절실히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남한에 최종적으로 도착할 때까지 중국을 여러 나라를 데려갈 여정의 첫걸음일 뿐이었으니까. 강 건너편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명령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탈북하며 촉발한 혼돈이 들렸다. 그 순간 23명의 전사가 신문받고 있다는 걸 알았다. 최 전사가 체포되고 있었다. 상관이 자기 지휘 하에 대위가 자기 경비하에 탈북한 걸 설명하고 있었다. 북조선 보안기구 전체가 나를 찾아 활성화됐고 곧 미란의 가족이 체포될 거였다. 곧 우리 이름이 배신의 동의어가 될 거였다. 곧 우리가 존재했던 모든 것이 지워지고 조국을 버린 비겁한 탈북자 서사로 대체될 거였다. 하지만 엄마 품에서 떨고 있는 준호를 봤을 때 아빠가 약속대로 보호했다는 절대적 신뢰로 나에게 달라붙은 소희를 느꼈을 때 모든 걸 걸고 가능한 가장 좁은 차이로 이긴 것에서만 오는 사랑과 공포의 혼합으로 나를 보는 미란을 봤을 때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았다. 나라를 배신했다. 좋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다. 아내의 가족을 그들이 마땅치 않은 운명으로 저주했다. 하지만 아들을 구했다. 그 강 건너편에선 갖지 못할 살 기회를 줬다. 그 도덕적 등식이 충분해야 했다. 방금 한 일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중국 땅에서 처음 3시간은 안도와 날카로운 공포가 뒤섞인 초현실적 경험이었다. 물리적 국경은 넘었지만 우리를 발견하면 무자비하게 사냥할 정권에서 아직 500m도 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준호는 미란의 품에서 의식을 잃었고 작은 몸이 불규칙한 경련으로 떨렸다. 저체온증 쇼크에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열과 의료 조치 없이 지나는 매 초가 여기까지 오려고 모든 걸 걸었는데도 그를 잃는 것에 한 초 더 가까워지는 거였다. 소희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게 눈물보다 더 무서웠다. 그냥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기엔 너무 트라우마를 입은 아이들이 갖는 그 부자연스러운 고요함으로 나에게 달라붙어 있었다. 얼어붙은 작은 손가락들이 젖은 군복에 박히며 내 가슴에 대고 떨었다.
45분 정도 있으면 북조선 순찰대가 중국 쪽에서 조직적 수색을 시작할 거라는 걸 알았다. 기술적으론 영토 주권 침해지만 탈북자가 외교적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기밀 정보에 접근 가능한 대위로서 나는 확실히 그 위험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북조선 군인들이 이미 불법적으로 국경 넘어와서 우리를 끌고 가 다른 탈북 생각하는 장교에게 경고가 될 공개 처형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뜻이었다. 지금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준호는 걸을 수 없었고 미라는 도강 후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다리가 노력과 저체온증으로 떨렸다. 나는 소희를 안고 있었는데 내려놓으려 해도 나를 놓지 않았다. 과거 신문에서 외운 연락 지점은 강상류 3km에 있는 카이산툰이라는 중국 어촌 마을이었다. 거기서 탈북자들을 동남아시아로 가는 지하 경로를 통해 이동시키는 기독교 지하 선교사 조직이 활동한다고 했다. 그 조직을 이용한 탈북자들을 체포했었고 이름과 위치를 자백할 때까지 일부를 신문했었다. 이제 3년 전 정보가 아직 유효하고 내가 박해했던 그 기독교인들이 일부 공작원들을 북조선으로 돌려보내 처형당하게 한 장교로 나를 알아보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내가 사냥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아이러니를 못 느낄 리 없었지만 절망은 자존심을 지우고 순수한 생존 욕구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 소희를 안고 강상류로 걷기 시작했다. 미라는 반쯤 의식 잃은 준호를 끌었다. 매걸음이 고통이었다. 다리가 추위로 마비됐고 근육이 도강에 긴장 후 휴식을 외치고 있었지만 공포는 지구력 훈련 중 복용한 어떤 군사용 약보다 강력한 자극제였다. 강둑은 바위투성이고 어둠 속에서 위험했다. 소희를 안고 여러 번 비틀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다. 넘어질 때마다 미안해, 공주님이라고 절박하게 속삭였다. 그녀는 불평 없이 그냥 더 세게 붙잡았다. 내 사례도 이미 배웠다. 때로 아빠가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할 순 없지만 최소한 시도는 한다는 걸. 40분을 걷고 나서 다리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고 미란이 준호를 진흙 속으로 끌며 2번 넘어진 후 멀리 카이산툰 마을을 표시하는 불빛들이 보였다. 새벽 3시 47분이었고 마을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다. 조업 준비하는 이른 아침 어부들이 있는 창문에만 희미한 등불이 몇 개 있었다. 신문 정보에 따르면 연락처는 부두 근처 파란 집에서 활동했다. 문틀에 새겨진 나무 결함처럼 보이는 은밀한 기독교 상징으로 식별 가능했다. 물가 근처 새 건물을 확인한 후 집을 찾았고 탈북자가 묘사한 것과 정확히 그대로 상징이 있었다. 나무에 자연스러운 균열처럼 보이는 양식화된 십자가. 신문 중 탈북자가 밝힌 특정 패턴으로 문을 두드렸다. 빠른 노크 3번, 멈춤, 느린 노크 2번. 긴급 도착을 나타내고 시간과 상관없이 즉각 응답을 요구하는 신호였다. 30년처럼 느껴진 30초를 기다렸다. 준호는 이제 미란의 품에서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소희는 내 가슴에 대고 떨었다. 외국 땅에선 두 부모는 두려워할 모든 이유가 있고 신뢰할 이유는 100km 반경 내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뿐인 낯선 사람들의 자비에 의존했다. 문이 열렸다. 회색 머리에 너무 많은 고통을 봐서 새벽 4시에 문 앞에 있는 젖고 얼어붙은 네 사람에게 놀라지 않는 눈을 가진 60대 중국인 남자가 나타났다. 3초 동안 우리를 봤다. 눈이 젖은 북조선 군복에서 의식 잃은 아이를 안고 있는 미란으로 액체화되고 불확실해진 세상에서 유일하게 단단한 것처럼 나에게 매달린 소희로 움직였다. 그리고 내가 간신히 이해했지만 어조는 틀림없는 중국어로 말했다. 들어와, 빨리. 차와 습기 냄새가 나는 작고 따뜻한 방으로 우리를 들였다. 그 문지방을 넘어 따뜻함과 상대적 안전으로 들어가는 그 행위만으로도 마침내 내 다리가 무너졌다. 소희를 아는 채 바닥에 쓰러졌다. 더 이상 힘을 가장할 필요가 없어서 몸이 항복했다. 나중에 천혜이라는 걸 알게 된 그 남자는 즉시 미란의 품에서 준호를 받아 뒷방으로 데려가며 아내일 거라 추정한 사람에게 중국어로 지시를 외쳤다. 빠른 움직임, 물 흐르는 소리. 의료적 긴급함으로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천은 2분 후 보온 담요를 가지고 돌아와서 소희와 나를 감쌌다. 미라는 준호와 함께 있으려고 뒷방으로 데려갔다. 얼어붙은 피부에 담요의 열이 너무 강렬해서 물리적으로 아팠다. 모든 신경 말단이 마비에서 깨어나며 숨이 막히게 하는 고통의 급등으로 하지만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종류의 고통이었다. 해냈다는 것, 내 가족이 불가능한 걸 살아남았다는 것, 천이 기본적인 한국어로 말했다. 명백히 다른 탈북자들을 도우며 배운. 아이 아주 아파. 병원 필요하지만 여기 안전 아니야. 내일 밤 샘지로 옮겨. 큰 도시, 더 나은 병원, 우리 의사들.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할 목소리가 없었으니까. 지난 6시간의 현실이 즉각적 공포가 다른 감정들이 스며들 만큼 충분히 줄어든 지금 마침내 나를 강타했다. 나라를 배신했다.
23명의 좋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다. 아내의 가족을 정치범 수용소로 저주했다. 그 모든 게 어떤 군사훈련도 짊어지도록 준비시키지 못한 중력으로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팔에서 잠든 소희를 봤을 때, 몇 시간의 공황 후 마침내 규칙적으로 돌아온 호흡을 봤을 때, 살 기회를 갖기 위해 어둠 속에서 얼어붙은 강을 건널 필요 없는 삶을 그녀가 갖는다는 걸 의미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시 할 거라는 걸 알았다. 천이 뜨거운 차와 마른 중국 옷을 가져왔고 12년간 내 정체성이었던 군복에서 중국 농부의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으며 다시는 입지 않을 피부를 벗는 것 같았다. 군복이 바닥에 젖고 진흙으로 얼룩진 채 놓여 있었다. 대위 휘장이 어둠 속에서 간신히 보였다. 순간 의식으로서 태우는 걸 고려했지만 천이 주워서 조심스럽게 접으며 설명했다. 보관해. 때로 정치적 망명 증명에 군신분 필요해. 군복이 증거야. 실용적으로 말이 됐지만 이전 정체성이 아직 분류할 확신이 없는 범죄의 법의학적 증거로 취급되는 걸 보는 게 아팠다. 배신인가? 구원인가? 비겁함인가? 용기인가? 아니면 그냥 그 사랑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아들을 더 사랑한 아버지의 절망인가? 천의 아내 리메이라는 작은 여자가 새벽 5시 20분에 뒷방에서 나와서 남편과 중국어로 말한 후 내가 나쁜 의료 소식의 보편적 얼굴로 인식하게 된 표정으로 나를 향했다. 천이 번역했다. 아이씨만 저체온증과 아주 높은 열 있어. 그녀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했지만 곧 병원 필요해. 어쩌면 며칠 아니라 몇 시간. 몇 시간이라는 단어가 주먹처럼 나를 강타했다. 중국에 오면 준호의 시간이 늘어날 거라 생각하며 강을 건너는데 현실은 도강이 거의 그를 죽일 뻔했고 이제 우리는 어떤 계획도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빨리 도는 시계와의 경주에 있었다. 천이 설명했다. 보통 탈북자들은 중국을 통과해 동남아시아로 가는 수송이 조직되는 동안 몇 주간 은신처에 숨어 지낸다고. 하지만 준호에겐 몇 주도 며칠도 없었다. 모든 걸 가속화해야 했다. 탈북자를 북조선으로 송환하는 중국 당국과 중국 영토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며 고가치 탈북자를 사냥하는 북조선 공작원 둘 다에게 발각될 위험이 더 크다는 뜻이었다. 천은 다음 1시간 동안 전화를 걸었다. 여러 연락처와 빠른 중국어로 말하며 말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조에서 긴급함을 들을 수 있었다. 협상, 애원, 우리가 필요한 속도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에 맞서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의 절박한 협상. 오전 7시, 해가 마을을 밝히기 시작하고 누군가 우리를 볼 위험이 커졌을 때 천이 그날 밤 덥지로 가는 수송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생선 트럭 뒤에서 8시간 여행, 얼음과 썩은 생선이 든 상자들 사이에 우리를 숨겨줄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어떤 보안 검사관도 너무 꼼꼼히 검사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긴급함 때문에 비용이 정상 가격의 3배였다. 명백히 내가 가지지 않은 중국 위안화로 지불 가능했다. 하지만 천이 말했다. 기독교 조직이 지금 비용을 부담할 거고 남한에 도착해서 정착 지원을 받으면 상환할 수 있다고. 나를 모르고 북조선 군 장교를 불신할 모든 이유가 있는 이 낯선 사람들의 관대함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느껴졌다. 억지로 밀어낸 눈물. 우는 건 그렇게 많이 없고도 모든 걸 잃는 것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인정하는 거였으니까. 그날을 천의 뒷방에 숨어서 보냈다. 밖에서 마을이 정상적 일상을 살았다. 일하러 나가는 어부들, 학교 가며 소리치는 아이들, 12년을 충성스러운 자들에게만 예약된 특권이었던 시스템에서 보낸 누군가에게 특별히 소중한 평범한 삶의 소리. 미라는 준호 옆에 몇 시간 앉아서 이마에 차가운 찜질을 갈고 믿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를 속삭였지만 아들이 죽어갈 때 무신론은 허용할 수 없는 사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청했다. 소희는 내 품에서 잠들었다. 사살 마음이 완전히 처리할 수 없지만 모든 세포에서 흡수한 트라우마로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쳤다. 오후 3시에 준호가 도강 이후 처음으로 눈을 뜨고 들어야 몸을 숙여야 할 만큼 약한 목소리로 우리 어디야? 라고 물었다. 미란이 말했다. 병원 가는 길에 있어. 사랑아. 아빠가 널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왔어. 그녀가 아빠가 데려왔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고 안도하며 말한 방식이 공포가 결코 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무너뜨렸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검증을 들었으니까 강을 건너는 게 미친 짓이 아니라 절박한 행동으로 번역된 사랑이었다는. 준호가 약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잠들었다. 그 짧은 의식의 순간이 어쩌면 그냥 어쩌면 제 시간에 도착할 거라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밤 8시에 어두워졌을 때
생선 트럭이 천의 집에 도착했다. 약속대로 정확히 끔찍한 냄새가 나는 낡은 차량. 운전사는 질문하기엔 너무 많은 불법 거래를 본 얼굴의 40대 남자였다. 트럭 뒤 숨겨진 칸으로 올라오라고 지시했다. 2m 곱하기 1.5m 공간에 네 사람이 썩은 생선이 둘러싼 채 8시간 동안 함께 웅크려야 하는 천이물, 몇 개 과자, 비닐봉지를 건네며 여행이 길어져서 화장실로 써야 할 만약을 위해라고 설명했다. 존경받는 대위에서 생선 트럭에 숨어 비닐봉지를 변기로 쓰는 도망자가 된 것의 굴욕적 상기. 올라가기 전에 천이 내 팔을 잡고 분명 중요성 때문에 외운 한국어로 뭔가를 말했다. 많은 탈북자가 내 집을 지나가. 너 같은 장교는 많지 않아. 대부분 선택지 없는 절박한 사람들. 하지만 너는 아들을 위해 이걸 선택했어. 그게 신이 보는 사랑이야. 전에 뭘 했든 이제 옳은 일 하고 있어. 그의 말은 내가 해야 하는 줄 몰랐던 고백에서 신부의 사면처럼 느껴졌다. 고개를 끄덕였다. 깨지지 않고 대답할 목소리를 믿지 못했으니까. 그러고 천이 나를 얼게 한 뭔가를 덧붙였다. 북조선 공작원들이 가족 데리고 탈북한 군장교 찾아 보상 제공해. 5만 위안. 여기선 큰돈. 몇몇은 말할 거야. 찌에서 어디 있는지 알기 전에 아마 3일 있어. 그 시간 현명하겠어. 준호를 담요로 싸서 미란에게 매달린 소희와 함께 트럭이 멈춰 검사받으면 보호할 수 있게 자리 잡으려 하며 트럭에 숨겨진 칸에 올랐다. 공간이 너무 작아서 숟가락처럼 옆으로 누워야 했다. 썩은 생선 냄새가 너무 강렬해서 소희가 처음 20분에 토했고 어둠이 절대적이었다. 준호가 아직 숨 쉬는지 확인하는데 쓰는 빛 가닥을 들이는 작은 틈새만 빼고 그 좁은 공간에서 모든 숨이 마지막일 수 있는 것처럼 들렸으니까. 트럭이 밤 8시 30분에 출발했고 침지로 가는 8시간 여행이 시작됐다. 길의 모든 요철이 우리를 금속벽에 부딪혔고 검문소의 모든 정지는 생선 냄새가 철저한 검사에 충분한 억제제이기를 기도하며 숨을 참는 순간이었다. 그 여행 중에 어둠 속에 누워 주위에서 내 가족이 숨쉬는 걸 들으며 정말로 내가 한 일을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 강을 건넜다. 맞다. 하지만 그건 물리적 행위일 뿐이었다. 진짜 도강은 몇 주 전 아들이 충성보다, 경력보다, 아는 모든 이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일어났다. 그 정신적 도강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었고 강은 단순히 이미 이전 정체성을 파괴한 결정의 물리적 발현이었다. 더 이상 국경 수호자 김태준 대위가 아니었다. 그냥 김태준이었다. 정확히 그런 종류의 사랑을 짓밟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맞서 포커게임에서 모든 걸 건 아버지. 3월 16일 새벽 4시 47분 80시간처럼 느껴진 8시간 후 트럭이 마침내 멈췄고 도착했다는 걸 나타내는 숨겨진 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2명의 조선족 여성이 기다리는 택지의 뒷골목으로 나왔다. 버려진 창고처럼 보이지만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탈북자들을 치료하는 기독교 의사들이 운영하는 지하 병원으로 밝혀진 건물로 빠르게 우리를 데려갔다. 준호는 즉시 즉석 응급실로 옮겨졌다. 50대 의사가 많은 비슷한 사례를 치료했지만 부모들을 이런 극단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의 잔혹함에 놀라는 걸 멈추지 않은 사람의 효율성으로 검사를 시작했다. 의사는 완벽한 한국어로 말했다. 15년 전 탈북자로 중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돕는 데 삶을 바친다고 설명했다. 20분간 준호를 검사한 후 직업적 우려와 조심스러운 낙관이 섞인 표정으로 나왔다. 아이가 즉시 항암 치료 필요해요. 여기 몇 주, 어쩌면 한 달 안정시킬 수 있는 기본 약이 있어요. 하지만 완전한 치료는 나만이 필요해요. 거기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모른다고 말했다. 운송 네트워크에 달렸다고 몇 주나 몇 달일 수 있다고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그 시간을 그를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써요. 가진 걸 주고 힘을 키우고 제 시간에 도착하길 기도해요. 그렇게 뿌찌에서 3주 체류가 시작됐다. 준호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무한히 나았지만 필요한 것에 비하면 고통스럽게 부적절한 즉석 치료를 받는 동안 그 지하병원에 숨어서 매일 발각될 두려움을 가져온 3주였다. 문이 모든 노크는 잠재적으로 북조선 공작원이나 중국 경찰이었다. 병원에 들어오는 모든 새로운 사람은 나를 알아보고 5만 위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준호가 작은 개선을 보이기 시작한 3주이기도 했다. 안색이 약간 좋아지고 에너지가 더 큰 승리로 축하한 미세한 증가로 늘어났고 소희가 다시 웃기 시작했다. 작고 조심스러운 웃음, 어쩌면 아이들이 어른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회복력 있다는 걸 나타내는 찌에서의 3주는 마침내 남한 땅을 밟기 전까지 완전히 3개월이 걸린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다. 즉흥적인 약으로
준호를 살리는 것과 새나라의 그림자에서 활동하는 지하 조직을 통해 4명의 가족을 이동시키는 것 사이에서 매일이 협상이었던 3개월. 실명을 절대 알지 못한 지하병원 의사는 그 세계에서 실명은 자유롭게 교환하기엔 너무 위험한 화폐였으니까 준호를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안정시켰지만 경고했다. 진짜 항암 치료 없이 지나는 매일이 암세포가 나중에 회복하기 더 어려울 집안을 얻는 날이라고. 4월 8일 두만강을 건넌 지 정확히 24일 후 탈북을 결심한 순간부터 두려워하던 소식을 받았다. 미란의 가족이 체포됐다. 정보는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왔다. 국경을 넘어 입에서 입으로 여행하는 속삭임들. 탈북을 고려하는 누구에게나 경고로 작용하는 집단 처벌 이야기들. 미란의 부모님, 22살 남동생, 이모 2명과 삼촌, 총 7명이 국가선전위, 조국의 배신자와 연관된 재교육이라고 묘사하는 형을 받으려고 요덕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됐다. 미란이 소식을 받았을 때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냥 준호의 손을 잡고 벽을 보며 이 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이 어떤 감정 폭발보다 더 가슴 찢어졌다. 이 대가가 올 걸 알았지만 청구서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치를 준비가 아직 안 됐던 사람의 침묵이었으니까.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미란이 내가 죽는 날까지 가지고 갈 말을 했다. 우리가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내려야 했다는 것은 매일 후회할 거야. 차이가 있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 내 지휘하 23명의 전사들. 갓난아기 아들이 있는 최 전사. 내 가족을 구하려고 삶을 파괴한 모든 좋은 사람들에 대해 똑같이 느꼈으니까. 준호를 구한 건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을 구하는 게 다른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해야 하는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하는 시스템에 사는 것은 영원히 후회할 거였다. 4월 15일 여정의 다음 단계로 탑지를 떠났다. 또 다른 수송 차량에 숨어서 이번엔 10일간 중국을 남쪽으로 가로질러 우리를 데려간 건설 자재 트럭 운전사가 우리를 위해 기독교 조직이 감당하는 재정적 무게를 느끼게 하는 금액으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검문소를 지나며 모든 검문소가 재생된 공포의 순간이었다. 트럭이 멈추고 중국어로 서류를 묻는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미란과 나는 숨겨진 칸의 어둠 속에서 서로를 보며 알았다. 이렇게 살아남은 모든 것 후에 지금 발각되면 공개 처형이 기다리는 북조선으로 추방될 거라는 것. 4월 25일 중국 남부 쿤밍에 도착했다. 조직이 라오스로 국경을 넘길 연락처로 우리를 이관한 곳. 준호는 10일간의 여행 중 악화됐다. 끊임없는 이동과 부적절한 조건이 이미 연약한 몸을 약화시켰다. 쿤밍의 그를 검사한 의사는 잔혹한 솔직함으로 말했다. 앞으로 6주 안에 남한에 도착하지 않으면 완전한 치료를 받아도 손상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그 6주가 보통 6개월 걸리지만 몇 주로 압축해야 하는 과정을 가속화하려고 감수할 준비가 된 모든 결정, 모든 경로, 모든 위험을 좌우하는 카운트다운 시계가 됐다. 5월 2일 라오스로 건넜고 5월 8일 태국으로. 모든 국경이 조직이 내가 완전히 상환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감사의 빚을 쌓는 동안 지불하는 가격을 청구하는 인신매매업자들과의 또 다른 협상이었다. 5월 12일 도착한 방콕에서 마침내 남한 대사관과 접촉했다. 2개월간 기다리던 순간 운송의 악몽이 마침내 끝나고 준호가 절실히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 하지만 남한 대사관과 접촉한다는 건 공식 탈북자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는 뜻이었다. 거기서 조선인민군 전 대위로서의 내 신분이 축복이자 저주가 됐다. 한편으론 내군 계급과 가진 기밀 지식이 보통 몇 달 걸리는 검증 과정을 가속화했다. 남한이 북조선 작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고위급 군 탈북자를 높이 평가하니까. 다른 한편으론 국가정보원과의 집중적 신문을 의미했다. 12년간 감독한 국경 규약, 지휘구조, 보안작전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암송하며 6일을 보내야 했다. 그 신문들 동안 준호가 백혈병을 억제하지만 치유하지는 못하는 응급치료를 받는 태국 병원에 있는 동안 차단한 모든 탈북을 재현해야 했다. 북조선으로 돌려보낸 모든 가족, 고문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써서 신문한 탈북자들, 의문을 품는 게 같은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기에 의문 없이 따른 명령들, 충성스러운 장교로서 했던 일들이 이제 후회하는 탈북자로서 나를 괴롭혔다. 남한 정보 관계자들은 전문가였지만 그들이 요청하는 것에 도덕적 비용에 눈멀지 않았다. 미래 탈북자를 차단하거나 정보작전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모든 정보를 원했다. 나는 그 정보가 아직 건너편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내 지식을 얼마나 넘길지 결정해야 했다. 결국 내 가치를 증명할 만큼은 줬지만 한때 나를 정의했던 원칙들을 완전히 배신했다고 느낄 만큼은 주지 않았다. 걷기 불가능하게 얇은 선이고 올바르게 했는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모든 선택이 도덕적 타협으로 물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5월 24일, 12일간의 신문과 처리 후 공식 승인을 받았다. 나만 재정착 권리를 가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탈북자들이었고, 더 중요하게 준호는 지난 3개월간 필요했던 완전한 치료를 받을 서울의 소아종양병원으로 즉시 이송될 거였다. 2019년 5월 26일 인천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두만강을 건넌 지 정확히 70일 후 발이 남한 땅에 닿는 순간이 아직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초현실적이었다. 한국에 있었다. 같은 언어를 쓰고 나처럼 보이는 사람들로 둘러싸였지만 평생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른 한국이었다. 불빛이 더 밝고 건물이 더 높고 사람들이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고 모든 말이 잠재적으로 배신인 시스템에서 34년을 보낸 누군가에겐 불가능해 보이는 자유로운 태도로 움직였다. 준호는 같은 날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했고 검사한 소아종양 전문의 박준수 박사님이 강을 건넌 이후 처음으로 의자에 무너져 마침내 울게 만든 말을 했다. 딱 제때 오셨습니다. 2주만 더 늦었으면 아주 다른 대화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적극적 치료로 완전 관해 확률을 85% 드립니다. 85%. 아들이 죽을 거라는 확신으로 살던 몇 달 후 갑자기 숫자가 확률이 21세기 의학과 기술을 가진 것에서 오는 자신감으로 남한 의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희망이 생겼다. 치료는 강을 건너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잔인했다. 강은 3분간의 물리적 공포였지만 항암 치료는 7살 아들이 머리카락을 잃고 더 이상 토할 게 없을 때까지 토하고 어떤 아이도 경험해선 안 될 고통으로 우는 걸 본 6개월간의 느린 고문이었다. 그럼에도 그 고통의 매일이 치유에 하루 더 가까워지는 거였다. 미란과 나는 병원 침대 옆 의자에서 자는 걸 교대했고 이제 5살인 소희는 오빠가 나아지면 우리가 될 가족의 그림을 그렸다. 밝은 태양 아래 웃는 네 사람 그림을 병원 벽에 붙였다. 준호의 방이 어린이 희망의 갤러리처럼 보일 때까지 치료 6개월 동안 동시에 익숙하고 낯선 남한 사회를 탐색하는 법을 배우며 군 대위로서의 이전 정체성이 가치가 없고 사실 나만이 적으로 여기는 정권의 공모 표시인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아야 했다. 탈북자 재정착 프로그램이 직업훈련을 제공했지만 유일한 기술이 군사전술과 국경 감시일 때 무슨 일을 하나 몇 달간 완전히 길을 잃은 느낌이었다. 피난처를 준 나라에서 목적 없는 남자였지만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마침내 방향을 가리킨 건 박 박사님이었다. 내 독특한 경험이 북조선 문제를 다루는 인권단체들에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며 안에서 시스템을 아십니다. 국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경비병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무엇이 장교들을 탈북하게 하는지 아십니다. 그 관점이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았다. 탈북을 막던 사람에서 촉진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 하지만 정권을 섬기며 얻은 지식을 이제 그것을 약화시키는 데 쓰는 것엔 시적 대칭이 있었다. 2019년 12월 남한에 온 지 7개월 후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일하기 시작했다. 학대를 기록하고 탈북자들이 재정착 과정을 탐색하도록 돕는 NGO. 내 역할은 독특했다. 더 안전한 탈출 경로를 계획하도록 국경 규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탈북을 고려하는 북조선 군장교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북조선 보안기구의 일부로서 목격하고 저지른 학대에 대해 국제회의에서 증언했다. 그 공개 증언이 아마 내가 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청중 앞에 서서 정권을 섬겼다는 걸 인정할 뿐 아니라 내가 한 끔찍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야 했으니까. 처형을 당할 걸 알면서 돌려보낸 가족들. 이제 고문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써서 신문한 탈북자들. 의문을 품으면 같은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기에 의문 없이 따른 명령들. 모든 증언이 피부 한 층을 뜯는 것 같았다.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드러내지만 세상이 북조선 정권의 잔혹함뿐 아니라 그 정권이 어떻게 좋은 사람들을 그 잔혹함의 참여자로 바꾸는지 이해하도록 보여야 했다. 2020년 1월 15일 치료 시작 8개월 후 박 박사님이 조심스러운 의학적 전문성으로 위장한 좋은 소식으로 인식하게 된 표정으로 사무실로 불렀다. 최근 스캔이 완전 관해를 보여줍니다. 검출 가능한 암세포가 없습니다. 준호는 앞으로 5년간 정기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아드님은 완치됐습니다. 미란이 소리내어 울었고 소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부모의 기쁨을 느끼며 사무실 주위에서 춤췄고 나는 그냥 앉아서 완전히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마침내 풀린 몇 달간의 긴장 후에만 오는 방식으로 너무 오래 불안히 살아서 그 부재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빈 공간을 남기며 준호는 오늘 2024년 완전 관해 상태다. 12살이고 쉬는 시간에 축구하고 수학 숙제에 불평하는 그저 또 하나의 한국 학생인 서울의 중학교에 다닌다. 자기 이야기를 안다. 살아남기 위해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반 친구들에게 우리 과거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때로 걱정했던 방식으로 그를 정의하지 않는다. 비디오 게임과 케이팝을 사랑하는 아이고 가끔 그 장소가 생생한 기억보다 추상적 개념인 누군가의 평범한 호기심으로 북조선에 대해 질문한다. 그래서 기쁘다. 트라우마와 생존의 상징 대신 그냥 아이가 될 기회를 가졌다는 뜻이니까. 소희는 이제 9살이다. 강을 건넌 걸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차가운 물과 어둠에 가끔 악몽이 있다. 치료사들이 말하길 내 삶내가 흡수했지만 처리할 수 없었던 트라우마 기억이라고. 오빠를 구한 박 박사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밝고 회복력 있는 아이다. 자유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갖는 그 평범한 자신감으로 미래에 대해 말하는 걸 들을 때 감사와 고통을 동시에 느낀다. 그런 꿈을 꿀 기회를 결코 갖지 못할 모든 북조선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미라는 서울 우리 동네 빵집에서 일한다. 과거를 설명하거나 고위급 탈북자라는 복잡함을 탐색할 필요 없는 평범한 뭔가를 원해서 특별히 선택한 단순한 직업. 매일 아침 빵을 굽고 그녀가 살아남은 것을 전혀 모르는 손님들을 섬기며 내가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 평범함에서 평화를 찾는다. 밤에 자기 전에 가끔 내 손을 잡고 해냈어라고 말한다. 그 두 마디가 의미의 우주를 담는다. 강을 건넜다. 준호를 구했다. 이쪽에 삶을 지었다. 하지만 또한 하지 못한 모든 것들, 뒤에 남긴 모든 사람들, 여기 도착하려고 파괴한 모든 삶들도. 매년 3월 15일 두만강을 건넌 날의 기념일에 우리 가족은 서울 한강에 가서 온 첫 해에 시작한 사적 의식을 한다. 가족 각자를 위한 흰 꽃, 내 송이를 가져가서 물살이 강 아래로 데려가는 걸 보며 물에 던진다. 하지만 추가 꽃들도 가져간다. 우리 자유의 대가를 치른 미란의 가족을 위한 빨간 꽃 7송이, 내 탈북으로 처벌받은 내 지휘하 전사들을 위한 노란 꽃 23송이, 그리고 해내지 못한 강에서 죽거나 잡혀 다른 이들에 대한 경고로 처형된 모든 탈북자들을 위한 검은 꽃 1송이. 매년 그 꽃들을 물에 던지며 준호와 소희에게 왜 하는지 설명한다. 왜 우리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으로 구매됐는지, 왜 생존을 축하하면서 그 비용을 애도하는지. 12살 준호는 소희가 아직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이야기의 도덕적 복잡성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작년에 물었다. 아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는 게 그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을 가치가 있었어요?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한 채 1000번 자문한 질문이다. 하지만 진실이라고 믿는 걸 말했다.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들아. 하지만 그 사랑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보다 널 더 사랑했다는 건 알아. 지금 아는 걸 알면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면 똑같이 할 거야. 그게 옳게 만들진 않아. 단지 옳은 선택이 없을 때 아버지가 하는 것일 뿐이야. 모두를 울리는 이유. 등에 가족을 업고 그 강을 건넌 진짜 이유는 준호가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서만이 아니었다. 그게 즉각적 긴급함이었지만 더 깊은 이유는 12년간 가족을 떼어놓는 시스템을 섬기고 정치적 경고로 아이들을 처형하고 부모의 사랑을 충성스러운 자들만 허용할 수 있는 사치로 만드는 시스템을 섬긴 후 마침내 근본적인 뭔가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념을 위해 아들을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나라는 충성을 받을 자격이 없고 의무와 가족 사이 선택을 강요하는 군복은 입을 가치가 없다는 것. 12년간 조국을 지킨다고 믿으며 국경을 보호했지만 준호 나이에 그 아이를 처형한 후 그날 밤 그 강을 보며 마침내 진짜가 뭔지 봤다. 적과 동맹을 가르는 선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가족과 그 사랑을 범죄처럼 숨겨야 하는 가족을 가르는 선. 그 이해를 짊어질 때 섬긴 시스템이 사랑을 배신으로 바꾸는 걸 완전한 명확함으로 볼 때 두 선택만 있다. 선을 건너거나 그 공모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거나. 나는 건너기를 선택했고 그 결정이 삶을 파괴하고 고통을 야기하고 가족을 무너뜨리고 나를 조국의 배신자로 만들었다. 하지만 또한 아들을 구했고 소희에게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는 어린 시절을 줬고 미란이 존재를 정당화할 필요 없이 평범한 빵집에서 빵을 굽게 했고 명령을 따르던 장교에서 마침내 양심에 따라 행동한 사람으로 변모시켰다. 그 양심이 구해야 했던 모든 일을 구하기엔 너무 늦게 왔지만 영웅인지 비겁자인지 구원자인지 탈북자인지 너무 많이 사랑한 아버지인지 의무를 배신한 장교인지 모르겠다. 아마 동시에 그 모든 거고 진실은 해결 없이 그 도덕적 복잡성의 무게를 남은 생애 동안 짊어질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확실히 아는 것. 강을 건넌 5년 후 이걸 쓰며 절대적 확신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사랑이 진짜 사랑,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얼어붙은 물을 통과해 가족을 없게 만드는 종류의 사랑. 하지만 시도하다 죽는 게 시도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낫다는 그 사랑이 저지를 가치가 있는
유일한 배신의 형태라는 것. 왜냐하면 결국 7살 아들이 가치가 있었냐고 물을 때, 아내가 어둠 속에서 손을 쥐며 해냈어라고 말할 때, 강에 꽃을 던지며 잃은 모든 일을 위해 울면서 구한 이들에게 감사할 때, 옳았는지 그른지 영웅인지 악당인지가 아니라는 걸 이해한다. 시스템이 인간성과 충성 사이 선택을 강요할 때 인간성을 선택하는 것이 모든 끔찍한 비용과 함께라도 인간으로 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모두를 울리는 진짜 이유다. 강을 건넜기 때문이 아니라 강을 건너는 게 필요한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는 게 배신자가 되는 걸 요구했기 때문에, 가족을 구하는 게 다른 가족을 파괴하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그 진실을 위해 우는 건 약함이 아니다. 비인간적 상황에 대한 유일한 인간적 반응이다. 내 이야기가 사람들을 울린다면 그 눈물이 북한 탈북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뿐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배신 행위로 만드는 모든 시스템을 어떤 나라에서든 어떤 시대에서든 의문시하도록 동기를 주기를 바란다. 내 이름은 김태준이다. 12년간 조선인민군 대위였다. 이제 한때 섬긴 바로 그 시스템을 해체하는 일을 한다. 자비로운 낯선 사람들과 헌신적인 의사들과 잘못된 강 쪽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어떤 아이도 죽어선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의 은혜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믿음, 어린이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그 단순한 헌신이 결국 북조선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무기나 제재가 아니라 내 것 같은 1000개의 이야기, 충성보다 사랑을 선택한 1000개의 가족의 축적으로 시스템이 마침내 자신의 잔혹함의 무게로 무너질 때까지, 그날까지 계속 강에 꽃을 던지고 뒤에 남겨진 이들을 위해 울고 도착한 이들에게 감사하며 내 배신이 구한 생명과 가르치는 교훈으로 어떻게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불가능한 희망으로 살 것이다.